2026년 초 세상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고 글로벌 시장은 공포에 질렸죠. 바로 이 아수라장 속에서 비트코인은 역사상 가장 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전쟁의 포화 속에서 비트코인이 과연 우리 돈을 지켜주는 안전 피난처였는지 아니면 그냥 같이 터져버리는 시한폭탄이었는지 그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정말 모든 게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2025년 10월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12만 6천 달러, 사상 최고가를 찍으면서 다들 축제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딱 3개월 뒤, 2026년 1월에 미국이랑 이란이 충돌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리스크 오프 모드로 바뀐 거죠. 2월에는 유가가 46%나 폭등하고 바로 다음 달 비트코인은 6만 달러 중반까지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렸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4월에 갑자기 극적인 V자 반등으로 7만 2천 달러를 되찾았다는 겁니다. 이 정신 나간 롤러코스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차트를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딱 보입니다. 전쟁 위험이 커지니까 당연히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은 16%나 올랐습니다. 달러도 제 역할을 했고요. 근데 비트코인은요? 최고점 대비 무려 43%가 폭락했습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이 정말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이것만 보면 비트코인은 안전자산 시험에서 완전히 낙제점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전쟁 같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진짜 정체는 뭘까요? 우리 자본을 지켜주는 든든한 피난처일까요? 아니면 다른 기술주처럼 그냥 같이 무너져버리는 고위험 폭탄에 불과할까요? 이제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이 혼란 속에서 월가의 똑똑한 분석가들은 크게 두 편으로 갈라졌습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이 뭐냐를 두고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 두 가지 관점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왼쪽, 위험자산이라고 보는 쪽은 비트코인은 그냥 레버리지 잔뜩 낀 기술주야 라고 말합니다. 왜냐? 전쟁 터지자마자 나스닥이랑 85%나 똑같이 움직이면서 폭락했으니까 안전자산은 무슨 완전 실패했다는 거죠. 근데 오른쪽, 안전자산이라고 보는 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건 디지털 금으로서 가치를 다시 평가받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폭락은 비트코인이 약해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치가 재조정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성장통 같은 거라는 거죠. 와, 해석이 정말 정반대죠. 특히 안전자산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게 바로 이 JP 모건의 분석 모델입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점점 금이랑 비슷해지고 있다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채굴 원가예요. 비트코인 하나 캐는데 드는 비용이 벌써 9만 4천 달러라는 겁니다. 지금 가격은 생산 원가에도 한참 못 미친다는 얘기죠. 이 모델에 따르면 만약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에서 금이랑 같은 대접을 받게 되면 이론적인 목표 가격이 무려 17만 달러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월가의 논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는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어서 실제로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가격 등록 뒤편에서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그 실체를 파헤쳐보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온체인 데이터가 뭔지 잠깐만 짚고 갈게요. 아주 쉽게 말해서 블록체인이라는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 장부에 적힌 모든 거래 내역입니다. 이걸 보면 지갑들 사이에서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 즉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차트 좀 보세요. 가격이 폭락할 때 시장에 물량을 쏟아낸 게 대체 누구였을까요? 무려 70%가 신규 고래, 그러니까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큰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공포에 질려서 다 던져버린 거죠. 반면에 시장의 찐고수들, 즉 장기 보유자들은 어땠을까요? 매도 비중이 고작 5.4%밖에 안 됐습니다. 이 말은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질문이 생기죠. 이 신규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던진 그 어마어마한 물량은 다 누가 사갔을까요? 바로 이때 시장의 수면 아래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손바뀜, 즉 조용한 체제 변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째,
전쟁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던 2026년 1분기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로는 무려 12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조 원이 넘는 돈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단타 투자자들이 떠난 빈자리를 거대 기관들이 조용히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둘째, 구조적인 공급이 있었습니다. 채굴 원가가 94,000달러까지 오르니까 버티기 힘든 채굴 회사들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팔아야만 했죠. 그리고 그 물량이 시장에 풀린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에게로 직접 넘어가는 창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면서 팔 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2억 달러가 넘는 돈으로 3,000개의 비트코인을 조용히 쓸어 담았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흐름이 합쳐져서 거대한 부의 이동을 만들어낸 거죠. 자, 지금까지는 과거를 분석했죠. 이제는 미래를 한번 내다볼 차례입니다. 앞으로 지정학적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비트코인이 어떤 길을 걷게 될지 명확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먼저 최악의 시나리오. 전쟁이 전면전으로 번져서 유가가 150달러를 넘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비트코인은 일시적으로 5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각국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면서 국경 없는 자산의 가치가 오히려 부각되고 가장 폭발적인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분쟁이 질질 끌리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6만 5천에서 7만 5천 달러 사이로 오가는 지루한 장세가 예상됩니다. 기관들이 조용히 물량을 모아가는 기간이 되겠죠. 마지막, 최상의 시나리오는 극적인 휴전입니다. 이때는 8만 5천 달러를 뚫고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향한 강력한 랠리가 시작될 겁니다. 이제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이 뭐였는지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이번 위기의 진짜 이야기는 안전자산이냐 위험자산이냐 이런 단순한 흑백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본질은 바로 공포에 질린 단기 투자자들의 손을 떠난 비트코인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거대 기관들의 궁고로 옮겨가는 구조적인 부의 이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봤던 그 하락장은 바로 이 손바뀜이 일어나는 현장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정신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핵심 지침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큰 하락은 공포에 팔아야 할 때가 아니라 역사적인 매수 기회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빚내서 투자하는 고배율파생 상품은 피하고 이 변동성을 온전히 견뎌낼 수 있는 현물 보유 전략을 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의 금과 혁신의 비트코인을 함께 보유하는 이른바 바벨 전략으로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잡는 게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전장의 안개 속에서 눈앞의 파도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부는 그 아래의 근본적인 바위에 베팅하는 자들에게로 이전된다.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 너머에 있는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를 읽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혼돈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통찰이 아닐까 싶습니다.